6월 28일 구독자 104만의 러시아 미리 블로거가 킨부른 반도에 우크라이나군이 상륙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러시아 측 채널들에서도 킨부른 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계속된 러시아 국내 석유 시설 공격으로 석유 부족이 러시아 전체에 퍼져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 앞에 4.3km의 대기열이 생겼습니다. 계속된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전기 공급과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 자료를 기준으로 26년 4월과 5월 2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을 잃었습니다. 26년 6월 러시아군의 점령 지역은 순 증가하여 30.02 스퀘어 킬로미터를 점령했고 침투를 포함하여 30.42 스퀘어 킬로미터를 진출했습니다. 진격과 침투를 합산하면 하루 평균 1.01 스퀘어 킬로미터 속도인데 이는 전년 동기인 25년 6월 누계 481.25 스퀘어 킬로미터 하루 평균 16.04 스퀘어 킬로미터의 점령 속도에 비해서 매우 낮아진 수치입니다. 드론이 과포화된 이후로 병력이 모여서 공세를 하거나 기갑을 동원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접촉선에서 양쪽으로 10km에서 20km 정도의 그레이존 또는 드론 길존이 형성되었고 그레이존 안에서 1명에서 2명의 보병 침투조가 침투한 다음 어느 정도 병력이 모이면 작전 행동을 하고 그레이존 후방에 양측의 포병과 드론 부대가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진격과 침투를 구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은 전사와 부상을 포함해 39,4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 32,680명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료 운송 차량 및 저장고의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3.8배 증가했고 기갑 장비의 손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7월 1일자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상자 비율은 우크라이나 1명당 러시아 2명에서 3명이었지만 26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1명당 러시아 8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계약병 모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병력 및 장비의 높은 손실률로 얼마나 오랫동안 진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병력 충원을 위해서는 동원령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26년 9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적극적인 병력 충원 대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년 최대의 격전지는 도네츠크주 요세벨트 입구인 코스티안티니우카이고 러시아 측 밀 블로거들과 국방부 공식 계정 등은 이 도시를 거의 다 점령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ISW의 평가에서는 러시아군이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상당 부분에 침투했으나 이 지역에서 통제권을 확보하거나 지속적인 거점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월 3일자 딥스테이트 맵에서도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상당 부분을 회색지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23년의 최대 격전지로 23년 5월 20일 바그너 그룹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완전 점령을 선언했던 도시 바흐무트는 코스티안티니우카와 20에서 25km 정도 거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 3년 동안 이쪽 방면에서는 약 20km 정도 진격했습니다. 코스티안티니우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저번 우크라이나 영상에서 크렘린과 연계된 러시아 밀 블로거 라이바가 5월 하순 카미안스케 스테포베 방면에서 전선 붕괴를 경고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라이바는 6월 27일 우크라이나군이 프리모르스케를 이미 점령했고 이곳을 발판으로 플라우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7월 2일 딥스테이트 맵은 우크라이나군이 플라우니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냈다고 하며 프리모르스케는 여전히 양측 간 경합 중인 회색지대로 표시했습니다. 라이바 이야기가 나오면 러시아어 Рыбаль. 이기 때문에 르바리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권과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라이바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이바라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및 물류 타격 작전은 러시아 내부에서 연료 부족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석유 인프라 공격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석유 시설 공격 사례는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최근 사례 몇 개만 정리하겠습니다. 6월 하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크스토보의 리제헤고로도르그 신테스 정유소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후 6월 24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정유소
정유소는 전체 생산량으로는 러시아 4위, 휘발유로는 러시아 2위의 정제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이 정유소는 7월 2일 야간에 다시 공격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우파의 바시네프트 노보일 정유소입니다. 이곳은 이미 25년 10월, 26년 4월에 공격당했고 26년 6월 25일에 다시 공격당했습니다. 6월 28일에는 야로슬라블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계속된 석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에 광범위한 휘발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푸틴 정권은 이미 휘발유와 등유의 일종인 항공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러시아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은 경유도 한시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타스가 6월 23일과 6월 26일에 두 번에 걸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연료 부족은 차량 운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9일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는 운송회사들이 7월 1일부터 운임을 최소한 10% 인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타격 작전으로 인해 생긴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사 RBK의 6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26년 5월 기준으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항공용 케로신 즉 제트 연료를 5,170톤 수입했으며 이 양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더 많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매체인 더벨의 보도에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10일간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제트 연료를 2,600톤 수입했다고 하니 아마도 6월 수입량은 5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인도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산유국이고 전쟁 초기에는 석유 산업이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줄이었으나 이제는 외국에서 정제된 석유 제품을 사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푸틴 성향의 아스트라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2일 보로네시주 보로네시시의 반도체 공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방공체계용 전자부품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볼로그라드주 볼로그라드시의 방산업체 피탄 바리카디를 F5 플라밍고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스칸데르 M, 토폴 M 및 야르스 ICBM 등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차량과 무스타 자주포 등의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러시아 위성통신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월 22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구스 흐루스탈니의 블라디미르 중앙통신센터를 공격했고 비슷한 시기에 모스크바주의 두브나 중앙통신센터도 공격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러시아군의 위성통신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두브나 중앙통신센터를 다시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군 사령관 마자르 소령이 발표했고 해당 센터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다른 채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주 벨로무트의 군사정보국 루빈 통신단지의 건물들이 공격받아 손상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하는 전술을 처음에는 비웃거나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골프카트나 ATV를 타고 다니는 보병 운용, 한두 명 규모의 소규모 침투조 운용 등도 처음에는 내려치다가 슬그머니 상대 측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석유시설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들을 집중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6일 러시아 드론이 체르니히우주 3곳, 수미주 2곳의 주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직 인프라부 장관 안드리 피보바르스키는 6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이 지난 2개월 동안 150곳 이상의 주유소를 타격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다각화된 석유 시장으로 인해서 러시아처럼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많은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150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며 성과를 비뻐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과 연계된 러시아 밀 블로거 라이바는 우크라이나 측이 피해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긍정적인 뉴스에 목마른 러시아 뉴스 채널들이 이를 다시 퍼뜨리도록 만들면서 매우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주 경찰청장 페르토 토카르는 우크라이나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26년 5월 1일 이후 하르키우주 내에서 13차례 주유소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유소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 내에서 석유 부족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모방하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의 에너지 인프라와 전력망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고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전체 전기와 수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월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카미시 부른스카야 화력발전소와 케르치 석유 저장소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6월 25일 크림반도의 전력회사인 크림에네르고는 전력망 과부하 방지와 사고 방지라는 명분으로 일시적으로 정전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가 멈추면 수도도 멈춥니다. 러시아 측 세바스토폴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6월 26일 지역 방송국인 STV에 출연해서 물, 전력,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서 라즈보자예프는 연료를 구급차, 병원, 대중교통 등에 우선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림의 인터넷 접속 상황도 악화됩니다. 인터넷 접속 상태를 체크하는 단체인 넷블록스에 따르면 세바스토폴 시는 24일에 한번 인터넷이 완전히 나갔다가 잠시 복구되었다가 26일에 다시 상태가 악화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 공격으로 전력 공급이 흔들리기 시작한 21일부터 크림반도에는 접속 상태가 악화되다가 7월 3일부터 접속 장애가 본격화됩니다. 크림반도 현지의 텔레그램 채널인 크리미안 윈드는 6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내 유조차들과 이치키 인근의 철도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26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공화국 수반 세르게이 악셔노프와 러시아 측 세바스토폴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각자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과 세바스토폴에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러시아인들은 크림을 떠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언론인 메두자의 보도에 따르면 케르치 다리 등을 통해서 거의 3,000대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6월 27일 러시아 측 크림공화국 에너지부 장관 블라디미르 보로키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500명이 넘는 전문가가 전력망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28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사키 화력발전소를 공격해 본관 건물과 연료 탱크 한 기를 손상시켰고 이를 6월 30일 크리미안 윈드가 공개했습니다. 6월 29일 우크라이나군 무인장비군 사령관 마자르 소령은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에서 판치르와 ST-68 레이더를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9일의 다른 영상에서는 크림반도의 변전소 4곳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습니다. 29일 우크라이나 군정보부 DIU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DIU 산하 부대가 페오도시아 인근에서 기름을 적재한 기차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6월 30일 밤 사키 공군기지 경납고를 공격해 수호의 39와 수호의 30SM 총 5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나사의 화재 정보 데이터에는 경납고에서 화재 발생 징후가 보입니다. 6월 30일 러시아 측 세바스토폴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세바스토폴의 전력망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바스토폴에 임시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의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크림의 일부 지역에는 2일 넘게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미콜라이 우주 오차키우 항구 바로 건너편에는 킨부른 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22년 11월에 우크라이나가 킨부른에 상륙해서 탈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4년 8월에도 상륙작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곳입니다. 26년 6월 25일 우크라이나 해병대 제801 잠수센터가 드론을 이용해 킨부른 반도에 국기를 개항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잠깐 우크라이나 측 채널들에서 킨부른 반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당일 딥스테이트 맵과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이 러시아군이 킨부른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을 부인했고 여전히 전투지역이라고 발표해서 소문을 가라앉혔습니다. 6월 28일 구독자 104만의 러시아 밀블로거 스페나츠의 대천사와 자신의 채널에 우크라이나군이 킨부른 반도에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장문의 분석 글과 예상 침공 루트 등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륙작전 가능성의 근거는 부그강 하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도하를 위해서 연막을 치는 훈련을 했다는 것 등입니다. 또한 이 밀블로거는 상륙한다고 해도 교두보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용 캠페인에 가까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글은 구독자 116만 러시아 밀블로거 투메이저스도 원문을 재게시하는 형태로 공유했습니다. 6월 30일 라이바도 킨부른 상륙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라이바는 이 글에서 6월 28일 우크라이나 훈련 캠프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도하의 핵심 전력 일부를 파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라이바는 이전의 상륙 시도와는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 점령지의 병참선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적 우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륙작전 가능성이라는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세 상황 등으로 봐서는 상륙작전 자체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점령한 다음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가와 바닷가 건너 보급과 충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23년 10월에 실시된 우크라이나군의 크림키 상륙작전 당시 상륙작전은 성공했고 드니프로 강을 건너 여러 개의 교두보를 만드는데도 성공했었고 24년 중순까지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일부 거점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지휘계통의 문제, 보급의 실패, 러시아군의 화력 우위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크라이나가 그런 우위에 서게 된 이 시점에 상륙작전을 실시할지 상륙하더라도 보급이 가능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멤버십도 부탁드립니다.